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케팅 2-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마케팅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오늘은 문제 정의 부분에 대해서 2주차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그 전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내게 세상을 구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59분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쓰겠다 했는데, 그만큼 문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만 잘해놓으면 나머지 문제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모든 혁신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가는 순서를 밟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케팅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 됐는데, 정답을 맞추려면,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맞추려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통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디어를 잘 구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예를 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IBM 컴퓨터에 운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일 때 MS-DOS와 윈도우 시리즈를 내서 사용자 친화적 운영 체제를 개발했습니다.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MS-DOS 시기는 마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마우스가 생기면서 많이 편리해졌죠. 그래서 애플이 먼저 만들었던 마우스 체제, 이게 MS-DOS 이후 윈도우 시리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IBM 퍼스널 컴퓨터 하드웨어의 운영체제를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기회가 됐고,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존재의 시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결할지 모르고 작업을 하면 정작 사용자에게 맞지 않는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을 때 기술이 뛰어나지만 시장성이 없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엔지니어 시각으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엔지니어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 때 실제 AI 가능성을 펼쳐낼 거대한 기회를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무엇을 혁신할지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이 앞전 시간에 설명했죠. 그리고 문제 통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6가지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AI 기술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찾아내는 것, AI 기술을 새롭게 적용할 만한 영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찰하는데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이는 아이디어가 거대한 사업적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봐서 AI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지식은 AI 혁신의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를 복습해 봤고요. 여러분이 오늘 2-2 좋은 문제 정의 조건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주차, 2주차에서 2주차 통합 자료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분 복습을 하고 현재 수업을 하고 예습을 할 수 있어서 1주차는 1주차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복적으로 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입식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깨우쳤을 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가기 위한 교수법을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인데요. 문제의 정의는 AI 혁신 출발점이자 거대한 사업 기회를 얻는 열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불편함, 비효율, 아쉬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 아쉬움을 주는 것, 좀 이게 아쉽네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데 졸음도 오고 또 장시간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새 운전을 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졸리니까 중간에 멈춰 쉬고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을 자율주행으로 바꿔놨으니까 좋다는 것이죠. 또 비효율인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공정 과정이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의 나사를 조이기만 하고 온종일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으로 넣으면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나사만 조이고 끝나는 일인데 너무 단순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 로봇이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해준다고 그랬을 때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또 어떤 것이 아쉽다 했을 때 거기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에서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문제의 주체, 즉 사용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사용자를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타겟팅, 표적 대상 고객이 표적 고객인 누군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내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인과 아파트 관리인은 눈이 많이 내리면 저 눈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눈이 와서 즐겁다고 뛰놀 수 있습니다. 또 연인들은 눈 온 날 만나자 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눈을 즐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문제 정의란 특정한 사람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고객에 대한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려면 문제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표적 고객,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군인이 대상인지 아파트 관리인이 대상인지 어린이가 대상인지 연인이 대상인지 아니면 연령대로 볼 수 있겠죠. 젊은 사람이 10대가 필요한 것인지 20대한테 좋은 것인지 30대는 좋은 것인지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업 종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것인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문제를 정의하려면 문제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가 분명해졌다면 사용자의 문제 역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이 비효율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모호하면 혁신의 방향성을 명확히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정하기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주차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어플을 배웠는데요. 다시 기억하신가요? 알고리즘은 뭐라 그랬죠?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는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랄 수 있는 양분하고 똑같다. 그리고 어플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자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그 알고리즘, 그 씨앗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씨앗이죠. 우물, 새싹을 틀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의 정의를 잘 못했을 때는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셋째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얻는 혜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가치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얻는 혜택을 분명히 구축하지 못했을 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불편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획가는 중요한 문제에 중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지향적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지향적 문제란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만족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용자가 만족을 위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지향적 문제 정의가 돼야 된다. 해결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만족이 높고 그래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문제 정의 조건 네 번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분이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나에게 찾아오겠죠, 고객은. 법률가가 의학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률 자문을 할 자격이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좋은 문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문제가 무엇인지 됐다면 문제 정의의 방향은 정해진 셈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걸 하나씩 풀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의 프로세스, 메커니즘, 구조, 순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정의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정의한다. 대상, 먼저 사용자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걸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주요 특성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것을 사용자를 정의하고 사용자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기술한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문장으로 기술해 봐야 됩니다. 적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꾸 반복되거나 체계적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해보고, 문제의 기술은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은 물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 용어나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지 말고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문제를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문제를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프로세스 세 번째는 명분을 서술한다는 것인데, 내가 왜 문제를 해야 되는지 서술어 단계입니다. 왜 나여야 하는지, 이 문제 해결을 왜 나여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문제 해결이 회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더 쉽게 요약하자면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회사가 아닌 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서 서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되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서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뭐라면 뭐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 다른 회사가 아닌 나여야 하는 이유가 명분입니다. 이 내용을 명분을 서술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제약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문제 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제약은 어떤 것인가를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자원이나 조직 역량의 투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제약 시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 제약 내용을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술해 봐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맥락화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하는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이점을 정리한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용자가 얻는 이점을 정리해 줘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얻는 그 가치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에서 이점인가 아니면 경제적 이점인가 둘 다 포함인가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정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 정의 5가지 항목을
정리하기 쉽도록 기술해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문제 정의 기술서라 합니다. 지금 문제 정의 기술서 내용은 사업과 조직에서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했는데 문제 정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이유, 문제 해결로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객 또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개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 또는 우리 조직이 해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타 문제 해결할 때 고려할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했던 2-2는 문제 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먼저 정의한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용자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기술해야 된다. 그게 뭐죠? 사용자에게 있어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문장으로 기술하는데 그것을 문제 정의 기술서라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을 서술한다. 이 내용은 뭐죠? 나여야 되는 이유,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풀어내는 나여야 하는 이유를 서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내외부의 제약을 서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 조직 역량이라든가 외부 제약, 내외부를 해서 일어나는 제약 사항을 서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점을 정리하는데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 정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의 정의 기술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요약하지 않고 가능하면 서술적으로 교재는 주면서 이야기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